인천 부평역 근처 먹자골목에서 실제로 겪었던 실화괴담. 저는 군대를 늦게 간 편입니다. 먼저 이야기를 겪을 무렵에도 전 직장생활 중이었고 군대는 계속 미뤄오던 차였습니다. 주위 친구들은 늦어도 상병병장이거나 제대한 친구들도 수두룩했죠. 대학 다닌다는 핑계로 재수에 입대 연기에 등등 시간이 꽤 많이 흘렀죠. 그러던 어느 시기에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는 결론이 서기 시작하자 마음의 공황이 밀려오기 시작했습니다. 하루하루 술에 절어 있던 날이었죠. 우연이라도 술 약속이 생기면 밥을 먹다 숟가락도 던지고 나가 몸을 막 굴리던 시기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부평에 있는 한 친구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참고로 부평은 인천의 한 지역이며 저는 주안이라는 곳에 살고 있었습니다. 친구가 가게 비었다고 놀러 오라고 하여 택시 타고 당장 간다고 하였습니다. 퇴근 무렵 오늘은 뭘 할까 고민하던 차에 걸려온 친구의 전화는 하늘을 날 듯한 기분을 선사하기엔 더할 것이 없었습니다. 퇴근 시간이 다가오면 어떻게 해야 술을 마실 수 있을까 고민이 끊이질 않았는데 이런 날은 완전히 대박 맞은 날이었죠. 거기에다 친구가 말한 가게란 조그마한 단란주점 같은 곳이었습니다. 흔히들 아가씨가 접대해주는 그런 술집인데 친구 녀석이 그곳에 지배인으로 있었고 그곳 아가씨들도 다 잘 알고 있는 터라 매일 남자들과 모여 군대 가기 싫다 죽겠다라는 이야기만 하다 보니 그런 신선한 세계로의 초대는 무슨 일이 있어도 참여해야 하는 이벤트 중의 이벤트였죠. 오늘 가게에 사장도 없고 애들도 일하기 싫어하는 눈치니까 가게 문 닫고 얼마 안 있으면 군대 가는 저를 위해 잊지 못할 날을 만들어주겠다고 했습니다. 너무 신나서 간이라도 빼달라면 주고 싶은 심정이었습니다. 남자들 생각하는 게 뭐 다 이런 레벨이죠. 그리고 다른 의미로는 잊지 못할 날이 되었던 것임에도 확실했습니다. 그렇게 퇴근 시간 10분 전에 짐 싸고 다리에 바퀴 달린 듯이 튀어나가 택시를 잡고 부평으로 향했습니다. 가는 동안 오늘은 정말 죽는 날인가 보다 하고 흐흐거리며 상상의 나래를 펼치고 있었죠. 어차피 좀 있으면 군대 가는데 막 놀아보자 생각하고 창밖을 내다보자 부평시장을 지나가고 있는 중이었죠. 친구의 가게는 지금은 생각 안 나지만 어느 한 아파트 단지로 들어가는 편도 3차선인가 하는 도로가에 위치해 있었습니다. 두근반 세근반하며 문을 열고 들어섰더니 벌써 향연이 시작되고 있었죠. 문을 열고 돌아서자 저도 남자인지라 제일 먼저 보인 게 3명의 여자와 그 사이사이에 앉아있는 남자 셋. 저는 가게 안의 분위기를 둘러보고 그래도 좀 안면이 있는 여자분 자리 옆에 앉았죠. 나머지 여자분들은 잘 모르겠고 해서 그나마 좀 아는 분 옆에 앉았는데 앉고 보니 몇 못 보던 남자 얼굴하고 오랜만에 휴가 나온 진석이도 있었죠. 가볍게 인사를 하고 자리에 앉아 일단 맥주 한 잔으로 시작해 우리의 술잔치는 그렇게 시작되었습니다. 군대 먼저 간 친구의 경험담을 듣는다거나 옛날 이야기들을 한다거나 하는 것들로 시간은 흘렀고 분위기는 뭐 흔한 술자리였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다가 어느 정도 취기가 돌자 누군가의 제안으로 노래를 부르는 분위기로 갔고 다들 노래 부르는데 열중하다 보니 시간은 어느새 자정을 넘어가고 있었습니다. 술에 취하고 노래도 부를 만큼 불렀던지라 다들 어느 정도 피곤함에 몸을 의지하는 모습들이 역력하더군요. 그때 뭔가 나른한 분위기를 확 날려버리는 일이 벌어졌는데요. 갑자기 저 방 안에서 노래방에 가면 흔히 들을 수 있는 팡팔의 음악 소리가 들리는 것이었습니다. 어느 놈이 아직도 노래 부를 힘이 있냐? 우리를 초대한 기석이란 친구가 의자에 깊게 기댄 채 짜증나는 듯 한마디 뱉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모두는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마시던 술이나 마시자라는 분위기로 흘러가는데 그 소리가 한 번 더 들리는 것입니다. 기석은 귀찮은 듯이 일어나 소리가 들리는 방문을 확 열어젖혔습니다. 기석은 방문을 열고 선 채로 우리 쪽을 쭉 둘러보고는 방을 다시 한번 보더군요. 저 놈의 기계가 미친 거냐? 왜 혼자 켜지고 지랄이야? 기석이는 이렇게 말하고는 방 안으로 들어가 기계를 끄고 나오는 것이었습니다. 아무도 그때까지는 뭐 이렇다 할 사건이라고 생각 안 했을 겁니다. 그러다 한 5분 정도 지났을 때 갑자기 그 방에서 팡팔의 음악이 아닌 뭔가 알 수 없는 옛날 노래 반주가 흘러나오는 것이었습니다. 순간 서로는 얼굴을 쳐다보며 미간을 찡그리기 시작하다가 약속한 듯이 그 방으로 시선을 돌리게 되더군요. 그때서야 그 안에 있는 모두는 뭔가 아니다 싶은 분위기를 서로 얼굴을 쳐다보며 느낄 수 있었습니다. 기석이 그 노래가 나오는 방으로 다가가 욕을 하며 방문을 세게 발로 차는 것이었습니다. 무의식적으로 귀신일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그 방을 향해 다가가 방문을 열고 그 안을 들여다봤습니다. 별거 없었습니다.
다만 아무도 틀지 않고 전원을 꺼놓은 기계가 노래 자막을 흘려보내고 있는 것 말고는요. 그런데 3명의 아가씨 중 희연이라는 아가씨가 전에 사장님이랑 있을 때도 이런 일이 있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사장님이 재수탄다며 말하지 말라고 했다면서 얼굴에 무서운 기색이 짙게 드리워져 있었어요. 그녀만 그런 게 아니라 거기 있는 모든 사람이 다 그랬죠. 휴가 나온 진철이라는 친구만 빼고요. 진석이는 별거 아니라며 기계 오작동일 수 있다고 말하고는 문제의 방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한 가지 이상한 게 있었습니다. 방금까지 음악이 나왔던 노래방 기계가 꺼져 있는 겁니다. 저는 기계의 전원 코드를 아예 빼뒀습니다. 만약 다시 켜지면 정말 귀신이 곡할 노릇일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둘이 방 안에서 나오며 전등을 끄고는 의식적으로 방문을 3개 닫는 것이었습니다. 그 순간 쾅 하는 문소리가 왠지 모르게 굉장히 크게 들린 건 우연찮게도 모두 다 침묵을 유지하던 중이라 그랬을 겁니다. 공허하게 공간을 울리고 귀에 맴도는 문 닫는 소음. 3명의 아가씨들은 왠지 울 듯한 표정으로 무서움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더군요. 애써 방금 있었던 일을 무시하며 귀신 같은 게 어디 있냐고 술이나 더 먹자고 했습니다. 영철이라는 친구가 분위기를 바꿔보려고 일어났지만 그 싸움 분위기는 쉽게 끝나지 않을 듯해 보였습니다. 영철이의 노력으로 점점 술자리 분위기는 활기를 되찾아갔고 그렇게 잊은 듯이 시간이 갈 무렵이었습니다. 기석이가 화장실을 다녀온다고 했습니다. 오면서 물 좀 갖다 달라는 영철의 외침을 기석은 들은 건지 만 건지 화장실로 가기 위해 걷는 중이었고 기석을 돌아보다 다시 고개를 원래대로 돌려놓는 영철이를 바라봤던 저는 아직도 잊을 수 없는 그 순간을 생생히 기억합니다. 기석이가 저만치 멀어져 가고 영철이의 고개가 저를 향할 무렵 환하게 들어오는 게 있었는데 바로 문제의 그 방문에서 새어나오는 환한 불빛이었습니다. 분명히 아까 끄지 않았었나 라고 의문이 생기더군요. 그러나 생각이 정리도 되기 전에 쾅 하는 소리와 함께 그 방의 문이 떨어져 나갈 듯 엄청 큰 소리를 내며 열어 젖혀지는 것이었습니다. 그 소리가 얼마나 컸던지 여자들은 모두 비명을 지르고 서로 껴안으며 울음바다가 되었고 우리들은 정말 어리둥절의 겁까지 먹고는 어찌해야 할 줄을 모르는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거기에 확인사살이라고 느껴질 정도의 팡파레 음악. 온몸에 털이란 털이 다 곤두서는 느낌과 심장이 저릴 정도의 오싹함이 온몸을 강타했습니다. 그 와중에 한 여자분이 뛰어나갔고 그에 뒤따라 2명의 여자분들이 다 밖으로 뛰어나갔습니다. 그리고 그 뒤로 들려오는 알 수 없는 옛날 노래 반주. 남자넷은 서로를 쳐다보며 그 분위기를 그대로 느끼고 서 있었습니다. 저에게 전원 코드 뺀 게 확실하냐고 물어왔습니다. 저는 무슨 소리냐고 다 같이 전원 코드 뺀 거를 봤는데 지금 우리 귀신한테 홀린 건가 자각할 때쯤 영철이가 문제의 그 방 쪽으로 향하는 것이었습니다. 영철이를 향해 기석이가 소리쳤습니다. 들어가지 마라. 그냥 물러나 있어. 기석의 표정은 불안 그 자체였습니다. 화장실 가려던 걸 잊은 건지 기석은 천천히 걸어 그 문제의 방에 다가가고 있었습니다. 그 와중에도 알 수 없는 노래 반주는 계속 흘러나와 온몸에 소름이 가시질 않고 있었습니다. 분명 전원을 뺐는데 전원 뺀 내가 미친 게 아니라면 절대 다른 거 빼지는 않았다. 전원 코드라고 해봐야 2개가 전부인데 기석은 방에 거의 다 다가가서는 제껴져 있는 문을 바라보는 것이었습니다. 기석의 시선이 그 문에서 떨어지지 않고 고정되면서 그때서야 저도 기석을 불안하게 하는 게 뭔지 알 것 같더군요. 기석이 말했습니다. 문을 누가 안에서 찼을 것 같냐? 누구도 대답을 할 수 없었습니다. 머리는 알고 있어도 입으로는 절대 나오지 않더군요. 서로 눈으로만 말할 뿐. 그때 음악이 갑자기 꺼지더군요. 그 방의 조명과 함께 갑자기 찾아온 정적. 다시 한번 온몸의 소름이 몸을 붕 띄우듯이 타고 올라오더군요. 우리는 서로 눈으로만 주고받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그러다가 누군가는 불안한 듯 등 뒤를 바라보기도 하고 천장을 바라보기도 하는 중이었는데 이상하게도 움직임은 그 자리에서만 이루어질 뿐 아무도 걸음을 옮기려고 하지 않더군요. 지금 저 방 분명 아무도 없는 거지. 영철이가 물어왔습니다. 당연한 거 아냐? 있긴 누가 있겠어. 저도 불안한 마음에 그냥 대꾸하기는 했는데 정말로 석연치가 않았습니다. 누가 있을 리가 없다. 그냥 전기장치의 오작동일까? 오작동이란 것까지 생각이 미치자 오작동 그 자체도 전원이 연결되어 있어야 한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그렇다면 저도 모르게 휙 고개가 돌려져 방 안의 어둠을 향하게 되더군요. 어두움. 정말 그 말밖에는 다른 표현할 길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흘러나오는 알 수 없는 공포. 기석이는 방을 바라보던 방향을 틀어 가게 입구 옆에 있는 카운터로 가는 것이었습니다. 기석이 손을 뻗어 쇠소리를 내며 열어젖힌 것은 아마도 차단기들이 들어있는 전기 배전함이라 생각되었습니다. 틱 소리가 나며 차단기를 내렸습니다. 하지만 방은 원래 어두워서 변화가 있는 것은 아니었죠. 기석은 카운터 아래로 고개를 숙여 뭔가를 뒤적이다가 금세 손전등을 찾아 들고 문제의 방에 들어가 보겠다며 방 쪽으로 향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서 밖에 나가 있는 여자애들을 잘 달래주라고 말하며 저 영철을 한 번씩 본 후 고개를 방 안에 돌린 채 걷다가는 뒤듯이 입구를 향해 나가더군요. 기석은 진석을 힐끗 노려보고는 후레쉬에 전원을 넣어 방 안으로 비추고 불빛이 노래방 기계를 찾아내자 곧장 그 앞으로 향해 걸었습니다. 기석은 노래방 기계 옆에 쭈그리고 앉아 진석에게 후레쉬를 건네주고 그쪽으로 비추라는 신용을 해보이더군요. 기석이 힘을 주어 기계를 비스듬히 돌렸습니다. 그러자 이쪽에서 자세히 보이진 않았지만 전선들 같은 것이 우르르 쏟아지는 것이 보였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기석이 나지막한 신음을 내며 그냥 털썩 주저앉아 버리더군요. 멍한 표정으로 완전히 넋이 나간 기석은 누가 봐도 얼굴에 두려움이란 글자가 새겨진 듯 보였을 겁니다. 자세히 보이진 않았어도 후레쉬 불빛이 벽에 반사되어 비춘 기석의 얼굴 윤곽은 그냥 공포영화의 한 장면 같았습니다. 진석이 당황해하며 기석의 뒤쪽으로 돌자 진석도 마찬가지로 몸에서 뭔가가 다 빠져나가는 듯이 어깨가 처지고 팔이 축 늘어지더군요. 때문에 후레쉬는 바닥만을 비추고 기이한 빛과 그림자의 조합을 만들어내더군요. 뭔 일인데 그래. 저는 소리쳤습니다. 무엇이 저 둘을 저렇게 만든 것인지 저도 모르게 거의 반사적으로 뛰게 되더군요. 둘의 뒤로 다가서 흘러나온 전선들을 보았을 때였습니다. 명치에서부터 뭔가가 턱 막히는 감각이 목으로 느껴지고 숨이 멎는다는 느낌이 이런 거구나 느낄 때였습니다. 그러다 눈앞의 장면을 어떻게 생각해야 할까를 고민하던 차에 좀 전에 기석이 한 말이 생각나더군요. 노래방 기계하고 모니터만 꽂혀 있는데 둘 다 빼놨다고 했는데 하지만 아니었습니다. 분명했는데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아무 말도 못하고 몇 분을 그렇게 앉아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입구 쪽에서 누군가가 내려오는 소리를 들었는데 누가 먼저라 할 것도 없이 소리가 들림과 동시에 후다닥 방 안에서 튀어나갔죠. 뭔 일 있냐고 물어보며 입구 쪽으로 들어서던 영철은 방 안에서 튀어나오는 저희를 동그란 눈으로 의아하게 쳐다보고 있더군요. 그러나 기석과 진석은 영철을 신경 쓰지도 않는 듯 진석은 숨 넘어갈 것 같은 모습으로 기석에게 물어왔습니다. 우리는 아까 뽑은 코드에 대해 얘기했습니다. 아까 분명히 뽑은 거 맞냐? 저게 저절로 꽂혀 있을 리는 없지 않냐? 기계 다시 밀어넣다가 꽂힌 걸까? 이런저런 얘기들. 그냥 꿈 같았습니다. 너무도 사실 같은 꿈. 마음은 인정을 하면서도 지각 능력은 그것을 좀처럼 따라가기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우리는 절대로 전원 코드가 다시 꽂혀 있을 수 없는 결론에 다 달았습니다. 스스로 합리화를 시켰던 부분이 깨져버린 것입니다. 우리 모두 마음속에 불안이란 단어를 떠올리고 있었을 겁니다. 저 방에 뭔가가 있다라는 확신은 그 불안감을 점점 키워갔습니다. 어디 앉을 곳을 두리번거리더니 카운터 옆에 있는 간이식 의자에 털썩 앉아 벽에 몸을 파묻듯이 기대는 것이었습니다. 기석이가 내일 이 가게 인수하려고 계약서 쓰는 날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사실 오늘이었는데 지금 상황이 다행인 건지 물어왔습니다. 사람 철석같이 믿었는데 사장 새끼가 이런 게 있다고는 속이고 넘기려고 했다고. 그러고는 기석은 기대고 있던 몸을 일으켜 의자에서 일어나려고 했습니다. 그때 좀 전에도 들었던 알 수 없는 옛 노래의 멜로디가 들리는 것이었습니다. 그 방에서 이번에는 천정에 있는 오색 전등도 같이 켜진 채 말입니다. 일동 경직된 얼굴로 고개만 돌려 서로를 쳐다볼 뿐 얼어붙은 듯이 누구도 움직이질 못하고 있었습니다. 진석이가 기계 뒤에서 분명 코드 뺀 거 아니냐고 기석이에게 물었습니다. 아까 기석이가 저 방 차단기 내린 거 못 봤냐? 제가 대답했습니다. 진석은 그게 뭐냐는 듯 굉장히 불안한 표정으로 카운터 쪽으로 천천히 시선을 돌리더군요. 차단기함은 열어진 그대로 내부를 보여주고 있었지만 그 중에 어떤 차단기가 저 방의 것인지는 알 수가 없었습니다. 진석은 패닉 상태에 가까운 표정을 이열하게 지어 보이고 있었습니다. 그때 조용히 기석의 목소리가 주위 공기를 타고 흩어져 가더군요. 회사에서 전화를 받을 때 잊지 못할 날을 만들어 주겠다던 기석의 목소리가 바로 옆에서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그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 같던 분위기에 정적을 깨고 영철이 그 방 안으로 들어서는 것이었습니다. 영철은 방에 들어서서 바닥에 형형색색 돌아가던 불빛을 껐습니다. 불빛이 사라지고 수초 후 이쪽으로 오라는 영철의 외침. 영철의 목소리에서 우리는 뭔가 안 좋은 것이라는 것을 직감하고 바로 방 안으로 뛰어들었습니다. 영철이 저거 보이냐며 손가락으로 무언가를 가리켰습니다. 우리는 입구 쪽에 우르르 몰려서서 영철이 가리키는 손가락을 따라 시선을 옮겼습니다. 아지랑이. 제 머릿속에 바로 떠오른 단어였습니다. 겨울철 난로 위에 있는 주전자에서 피어오르는 그것 같이 보였습니다. 누구도 그곳에 집중된 넋을 돌아오게 할 수 없었습니다. 아지랑이와 사뭇 많이 다르긴 해도 비슷한 것이 노래방 계기판에 빛을 받아 발광하고 있었습니다. 제 느낌에는 그 빛은 아지랑이 너머로 보이는 노래방 계기판으로 보였습니다. 그런데 저게 이런 곳에 도대체 왜 라는 것까지 생각이 도달하자 갑자기 등에 오한이 느껴지는 것 같았습니다. 순간 본능적으로 위험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한이 느껴짐과 동시에 저는 그곳에서 등을 돌리려 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진석이가 이상한 행동을 한 것이. 진석은 구부정하게 친구들 사이에서 제 뒤에 있었습니다. 제가 나가야겠다고 생각하고 돌아서는 그때 진석은 몸을 바로 세우더니 방 안쪽으로 들어오려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진석이를 못 들어가게 막았습니다. 거의 동시에 옆에 있던 기석은 저리로 비켜 있어 하는 신용처럼 팔로 진석의 가슴 부위를 밀어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앞에 있었기에 진석은 저를 비켜가야 하는데 그것이 아니고 그냥 내디디는 발걸음에 제가 채이듯이 밀려났습니다. 막 출발하려는 차에 손을 대었다가 그대로 밀리는 느낌처럼. 그러면서 밀어내려던 기석에 팔을 강제로 팔이 안쪽으로 접혀버리듯이 밀어버리더군요. 그렇게 저는 밀리면서 옆모습이 거의 다 지나가 버리는 진석의 모습을 보았는데 정말 그 찰나와 같은 순간에 말이죠. 갑자기 단어 하나가 떠오르는 겁니다. 홀렸다. 그 찰나의 순간에 예전에 친구들한테 들은 홀리면 힘이 장사라느니 벼랑까지 갔다느니 하는 기억이 플래시처럼 지나가더군요. 지금 생각해보면 저도 거의 반사적으로 일어나서 정말 혼신의 힘을 다한 것 같습니다. 있는 힘을 다해 진석의 뺨을 후려 갈겼거든요. 제정신이었다면 아마 굉장히 아팠을 겁니다. 제 손이 얼얼할 정도로 때려버렸으니까요. 버럭 소리를 지르며 저를 쳐다보는 기석. 그 모습에 제가 제대로 판단한 건가 싶어 당황스러웠습니다. 진석이 몸을 휙 돌리며 기석을 바라보려 하는 모양이었습니다. 그러다 곧 움직임을 멈추고 주춤거리는가 싶더니 분명 문 앞에 있었었는데 이러는 겁니다. 그제야 저는 제가 잘했구나 싶었습니다. 그때 바깥쪽에 가장 가깝던 영철이가 안으로 들어오면서 진석의 팔목을 채듯이 잡고는 밖으로 끌고 나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영철과 진석은 밖으로 나갔고 뒤따라 기석과 저도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뒤를 힐끗 돌아보았는데 돌아보지 마라. 기석이 제 어깨를 툭 치듯이 밀고는 먼저 나가는 것이었습니다. 아지랑이. 뜨거운 주전자 위에 피어나는 정말 그 아지랑이 같은 모습. 기계가 가열되어서 그랬던 걸까? 아지랑이가 필 정도로 가열될 수가 있을까? 넷 중 누구나가 봐도 확연히 볼 수 있었던 그 일렁거림. 지금 생각해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저희는 모두 밖으로 나왔고 제가 마지막으로 나오자 기석은 입구 쪽에 기다렸다가 입구를 잠그는 것이었습니다. 밖에는 처음에 있던 모든 인원이 나와서 기다리고 있더군요. 기석은 굳게 닫힌 문에 손잡이를 연신 흔들어 보다가는 저희 쪽으로 돌아서더군요. 희연이라는 아가씨가 기석에게로 다가갔습니다. 둘은 사귀는 사이였던 모양입니다. 연신 괜찮냐고 묻는 그녀는 당장이라도 울 것 같은 표정이었어요. 그 둘을 주위에 서서 지켜보는 우리들도 정말 괜찮은 건가 하는 생각을 하고 있었을 겁니다. 아무도 대답을 쉽게 내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그곳에서의 일은 마무리되었습니다. 그 후 우리는 분위기 우울한 상태에서 헤어지면 안 된다는 기석의 제안으로 부평 먹자 골목으로 가서 한 잔을 더 기울였고 그 와중에 진석이 뺨 맞은 이유를 설명해주니 녀석이 굉장히 당황해하던 거 기억이 나네요. 부평 먹자 골목에 도착한 우리는 그날 있었던 일을 잊기 위해 술을 마시기 시작했습니다. 다들 취기가 오르면서 조금씩 마음의 짐을 내려놓는 듯 보였습니다. 하지만 기석은 여전히 무거운 표정을 하고 있었습니다. 희연도 기석의 손을 꼭 잡고 있었지만 그녀 역시 불안해 보였습니다. 우리는 기석이 분위기를 전환할 수 있도록 도와주려고 노력했지만 마음속 깊이 자리 잡은 두려움은 쉽게 가시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우리는 각자 집으로 돌아가면서 다시는 그 가게에 가지 않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며칠이 지나고 저는 군 입대 날짜가 다가오는 것을 느끼며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회사에서도 일에 집중하려고 노력했지만 머릿속에는 계속 그날의 기억이 맴돌았습니다. 한편으로는 빨리 군대에 가서 이런 생각들로부터 벗어나고 싶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기석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기석은 전보다 훨씬 밝은 목소리로 저에게 인사했습니다. 잘 지내냐? 나 그 가게 팔았어. 진짜 사장 새끼한테 따졌더니 결국 인정하더라. 그래서 다른 사람한테 넘겼어. 그 말을 듣자 마음이 조금 놓였습니다. 기석이 그곳에서 벗어났다는 사실이 안도감을 주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저는 기석과 통화를 마치고 이젠 정말 군대 갈 준비를 해야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그렇게 시간을 보내다 보니 어느덧 입대 날이 다가왔습니다. 입대 전날 밤 저는 친구들과 마지막으로 술자리를 가졌습니다. 모두가 저를 위해 시간을 내주어 고맙고 또 한편으로는 미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친구들은 군대 생활이 힘들겠지만 잘 견디라고 격려해 주었습니다. 그날 밤 우리는 서로의 건강을 빌며 술잔을 기울였습니다. 밤이 깊어가면서 모두가 한마디씩 저에게 인사를 건넸습니다. 잘 다녀와. 힘든 일 있으면 편지해. 내가 우리 중에 제일 늦게 가니까 제대하고 나서도 많이 만나자. 그렇게 친구들과의 작별을 고하고 저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다음 날 가족들과 함께 입영장으로 향했습니다. 부모님은 저를 배웅하며 눈물을 흘리셨고 동생은 장난스럽게 제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형, 잘 다녀와. 나중에 형이 제대할 때까지 기다릴게. 입영장에 도착해 입소 절차를 밟으면서 마음이 점점 무거워졌습니다. 이제는 정말 군인으로서의 생활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부대에 배치되고 훈련이 시작되었습니다. 처음 며칠간은 낯설고 힘들었지만 점점 적응해 갔습니다. 훈련소에서의 생활은 규칙적이고 육체적으로 힘들었지만 그 속에서 저는 나름의 평화를 찾았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저는 새로운 친구들을 사귀고 함께 훈련을 받으며 유대감을 쌓아갔습니다. 군대에서는 서로를 의지하며 함께 나아가는 법을 배웠습니다. 그런 과정 속에서 저는 조금씩 성장해갔고 제 자신에 대한 믿음도 커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부대에서 휴가를 나와 친구들과 다시 만났습니다. 기석과 영철, 진섭, 희영까지 모두 모여 옛날 이야기와 근황을 나누었습니다. 특히 그날의 사건에 대해서도 이야기하게 되었습니다. 그날 정말 무서웠지. 지금 생각해보면 꿈 같아. 맞아, 다들 그때 많이 놀랐을 거야. 근데 이제 그 가게도 팔렸고 더 이상 걱정할 일은 없겠지. 기석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 말에 모두가 안도하며 웃음을 지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다시 평범한 일상으로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그날의 기억은 여전히 우리 마음속 깊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군 복무를 마치고 제대하는 날, 저는 부모님과 친구들의 환영을 받았습니다. 다시 일상으로 돌아왔지만 그동안의 경험들은 저를 더욱 성숙하게 만들었습니다. 제대 후에는 새로운 직장을 구하고 친구들과도 자주 만나며 지냈습니다. 어느 날 저는 친구들과 함께 여행을 가기로 했습니다. 모두가 바쁜 일상 속에서 벗어나 힐링할 수 있는 시간을 갖기로 한 것입니다. 우리는 자연 속에서 캠핑을 하며 서로의 추억을 나누었습니다. 그날 밤 모닥불 앞에서 우리는 다시 한번 그날의 사건을 떠올리며 이야기했습니다. 정말 오랜만에 그 이야기하네. 그때는 정말 무서웠지만 이제는 추억이 됐어. 지금 생각해보면 그런 경험도 우리를 더 단단하게 만들어준 것 같아. 우리는 서로의 얼굴을 바라보며 웃었습니다. 시간이 흘러도 변하지 않는 우정과 함께 우리는 앞으로도 많은 추억을 쌓아가기로 다짐했습니다. 그렇게 우리의 이야기는 끝이 났습니다. 군대에서의 경험과 그날의 사건은 우리에게 큰 영향을 주었지만 우리는 그것을 극복하며 성장했습니다. 지금도 우리는 서로를 의지하며 함께 나아가고 있습니다. 미래가 어떻게 될지는 모르지만 우리는 항상 서로를 믿고 함께 할 것입니다. 두 번째 이야기, 시골 마을의 유령저택. 내가 고등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살고 있던 마을에 유령저택이 있었어. 번화가에서 살짝 떨어진 곳에 넓은 정원이 딸린 2층짜리 하얀 집. 그 집엔 4명의 가족이 살고 있었어. 아버지는 대학 교수, 어머니는 상냥해 보이는 인상이었던 것으로 기억해. 그리고 나와 비슷한 또래의 딸이 2명 있었어. 집을 짓고 한 달 정도 지났을 때 아버지가 목을 매달랐대. 큰딸과 아내도 목을 졸라 살해했다고 해.
동생은 언니를 목 졸라 죽이는 아버지를 보고 도망쳐서 숨었기에 다행히 아버지의 손에서 살아남았대. 혼자 남겨진 동생은 먼 친척이 거두었다고 들었어. 그렇게 거주자를 잃은 그 집은 아직까지 철거되지 않은 채 이상한 분위기가 감돌고 있어. 이게 내가 아는 유령 저택이야. 고교 1학년 여름방학 때 같은 반인 K와 T 그리고 나. 이렇게 3명이 유령 저택을 탐험할 계획을 세웠어. 집 안에 들어가 사진을 찍어와서 계약하면 친구들에게 자랑할 심산이었어. 밤도 깊어졌을 무렵 손전등과 카메라 그리고 여러가지 도구로 배낭을 채워서는 집을 빠져나와 집합 장소인 공원으로 자전거를 타고 갔어. 집합 장소로부터 유령 저택까지 20분 정도 걸려서 도착했어. 마을 변두리에 덩그러니 서 있는 하얀 집은 정원이 넓은 탓인지 밤에 흰색이 더욱 빛나 보이는 탓인지 그것은 마치 마을과는 동떨어진 다른 세계처럼 느껴졌어. 자전거를 조금 떨어진 곳에 세워두고 아무에게도 들키지 않도록 신중하게 집 주위를 탐색했어. 문은 잠겨 있었고 1층의 모든 창문은 빈틈없이 판자로 가려져 있었어. 2층 창문엔 판자는 없었지만 안쪽에서 신문지를 붙여놔서 집안을 들여다볼 수 없었어. 우리는 남의 눈에 띄지 않는 뒤쪽으로 돌아가서 부엌문 가까이에 있는 작은 창문을 막은 판자를 제거하기로 했어. 그 창은 조금 높은 위치에 있어서 뒤쪽에 널려있던 큰 나무 상자를 몇 개인가 쌓아서 밟고 올라가 못을 뽑기 시작했어. 생각했던 것보다 간단하게 판자를 떼어낼 수 있었어. 창문을 통해 안을 들여다봤지만 깜깜해서 아무것도 안 보였어. 손전등을 켜서 안을 비춰봤어. 둥근 빛을 비추자 식기장이나 테이블이 희미하게 보이기 시작했어. 아무래도 가재도구가 그대로 남아있는 것 같았어. 문을 열기 위해 K가 창을 드라이버 손잡이로 내리쳤어. 유리가 소리를 내며 깨지자 그 틈새로 K가 손을 넣어서 창을 열었어. 창문은 좁아서 한 명이 겨우 기어들어갈 수 있을 정도의 크기였어. 흩날린 유리를 조심하면서 K에 이어서 T가 창문에 머리부터 기어들어갔어. 내가 마지막으로 손전등을 한 손에 들고 창을 기어들어가 집 안으로 빠졌어. 그곳은 싱크대 위였어. 창에서 내려서자 쿵 하고 알루미늄이 울리는 소리가 났어. 먼저 들어간 2명은 각자 여기저기 부엌을 비춰보면서 우와, 오등의 감탄사를 연발하고 있었어. 나는 싱크대 위에 주저앉은 채로 손전등을 켜고 주위를 둘러봤어. 부엌은 상당히 깨끗했어. 물론 바닥이나 테이블 등이 희뿌옇게 먼지가 쌓여 있었지만 집안은 깨끗이 정돈이 되어 있는 상태로 청소만 하면 바로 살아도 될 것처럼 보였어. 식기장 안의 그릇들은 모두 그대로 사용해도 될 것처럼 반짝거렸어. 일단 싱크대 앞으로 K와 T를 불러서 사진을 찍었어. 너 괜찮아? T가 K의 손을 보며 외쳤어. K의 손에서 피가 떨어지고 있었어. 들어올 때 유리에 베었나봐. 아프지는 않으니까 괜찮아. K가 이렇게 말하면서 총총 걸음으로 걷기 시작했어. 나와 T도 뒤를 따라갔어. 부엌을 지나서 거실로 들어갔어. 넓은 거실은 부엌처럼 희뿌옇게 먼지가 쌓여있는 것 외에는 평범해 보였어. 거실에는 바늘이 멈춘 커다란 탁상 시계가 있었어. 사건 당일의 움직임을 멈춘 것은 아닐까. 이 시계가 이 집을 상징하고 있는 것처럼 느껴져서 조금 슬퍼지기도 했어. 살짝 맥이 빠지는 듯한 분위기가 감돌았어. 거실을 대충 둘러본 뒤에 복도로 이어지는 문을 열었어. 복도는 역시 캄캄했어. 우리는 손전등 빛을 복도 끝으로 향했어. 앞쪽 좌우의 문이 왼쪽에 1개, 오른쪽에 2개가 있고 그 안쪽에 2층으로 이어지는 계단이 오른쪽에, 그리고 가장 안쪽에 현관이 보였어. 어떻게 할까? T의 목소리가 조금 긴장하고 있는 듯했어. 좀만 더 가볼까? K의 제안으로 우리는 복도에 한 걸음 내디뎠어. 복도에 들어가자 확실히 거실과는 다른 분위기가 느껴졌어. 뭔가 공기가 무거웠어. 우리 모두 말수가 적어졌어. 어쩐지 공기의 냄새까지 다른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 나는 복도에서 현관을 향해 사진을 한 장 찍었어. 플래시 때문에 집안이 번쩍이며 한순간에 떠올랐어. 왼쪽 문에 뭔가 보인 것 같아서 손전등을 비춰봤어. 부적이었어. 몇 장의 부적이 왼쪽 문에 붙여져 있었어. 우린 모두 할 말을 잃었어. 아마 모두 같은 상상을 하고 있었을 거야. 우선 오른쪽 문부터 열어볼까? K의 말에 나와 T가 동의했어. 부적이 없는 오른쪽 문을 열자 탈의실과 욕실이 있었어. 욕실을 향해 카메라 셔터를 눌렀어. 딱히 눈에 띄는 것은 없었어. 이어서 또 하나의 오른쪽 문을 열었어. 여긴 화장실이었고 역시 딱히 눈에 들어오는 것은 없었어.
이제 저기 가볼래? K가 잔뜩 긴장한 목소리로 부적이 붙어있는 왼쪽 문을 가리키면서 말했어. 조금 엉거주춤한 자세로 T가 문을 열었어. 거기는 서재였어. 멋진 책상이 있고 벽에는 특이한 가면이나 장식품이 걸려있고 큰 책장에는 어려워 보이는 책들과 어느 나라 것인지 알 수 없는 장식물들이 줄지어 있었어. 우린 잠시 두려움도 잊은 채 그 유품들의 눈을 빼앗기고 있었어. 뭐지? 소포 같은 게 있어. T가 책장에서 뭔가를 찾아낸 듯했어. 그것은 손바닥만 한 크기였는데 유지로 몇 겹이나 쌓여져 있었어. 작은 스티커가 붙어 있고 손글씨로 아운차로 에크라고 가타카나로 쓰여져 있었어. T가 조심스럽게 상자를 열었어. 안에는 토기 같은 재질의 접시도 아닌 것이 장식품도 아닌 기묘한 느낌의 납작한 것이 들어있었어. 한가운데가 조금 움푹 패여 있고 그 주위를 이상한 도안의 장식이 있었어. K와 T에게 그것을 전리품처럼 들게 하고 기념사진을 찍었어. 피 묻히지 마. K의 손에서 난 피가 전리품에 묻은 것을 보고 T가 말했어. 그때 갑자기 집이 울리는 듯한 소리가 방 안에 울려 퍼졌어. 우리는 긴장하고 주위를 두리번거렸어. 그 울림은 10초 정도 계속됐어. 소리가 멈추고 정적이 찾아왔어. K가 입을 열었어. 지진일까? 기가 농담인지 진심인지 모를 말로 마음대로 만져서 화났나? 라고 말했어. T는 전리품을 제자리에 돌려놨어. 모두들 이 서재가 무서워졌던 것 같아. 그것을 원래 자리에 되돌려놓고 세 사람 모두 아무 말 없이 서재에서 나왔어. 나오면서 나는 아무도 없는 서재를 기념삼아 셔터를 눌렀어. 이제 2층만 남았어. 서재를 나와 현관 쪽으로 걸었어. 복도는 변함없이 무거운 공기였지만 서재에 다녀온 탓인지 세 사람은 조금 여유로운 기분이 된 것 같아. 계단을 오르기 전에 현관에 둘을 세우고 사진을 찍기로 했어. 파인더 너머로 두 사람을 봤어. T와 K는 익살맞은 표정을 짓고 있었어. 나는 셔터를 누르고 둘에게 좋은 사진이 찍혔다며 웃었어. 하지만 둘은 내 이야기를 듣고 있지 않았어. 둘의 시선이 내 뒤를 향하고 있다는 걸 깨닫고 뒤를 돌아보았어. 서재 문이 천천히 열리기 시작하고 있었어. 우리 세 명은 서재 문에 눈이 고정되어 있었어. 나는 뒤로 물러나면서 현관 문까지 내려갔어. 세 개의 손전등이 비춰지는 가운데 문 뒤에 숨기라도 한 듯이 문이 우리를 향해 정면으로 보이는 곳에서 멈췄어. 나는 뒤에 현관문 손잡이를 돌려보려 했지만 바깥쪽에서 고정되어 있는지 전혀 움직이지 않았어. 내 행동을 지켜보던 둘이 곁눈질로 나를 보았어. 나는 떨리는 작은 목소리로 현관이 열리지 않는다는 걸 알렸어. 눈을 다시 문 쪽으로 향했을 때 T가 흐느끼듯 비명을 질렀어. 나와 K는 T가 비추고 있는 곳을 보았어. 문 구석에 흰 손가락이 보였어. 문을 잡고 있는 손가락이 보이고 있었어. 우리는 그대로 얼어붙었어. 너무 무서워서 꼼짝조차 할 수 없었어. 다리가 후들후들 떨리고 힘이 들어가지 않았어. 모두 비명조차 지르지 못하고 문을 잡고 있는 손을 응시했어. 문의 변화가 나타났어. 손 위로 조금씩 검은 덩어리가 앞으로 나오기 시작했어. 우리는 덜덜 떨면서 단지 그것을 응시하고 있을 뿐이었어. 검은 덩어리는 머리였어. 문에서 직각으로 밀어 올리고 있는 머리. 검고 짧은 머리카락에 이어 무늬, 그늘로부터 세로로 늘어진 눈이 나타났어. 눈은 인간이라곤 생각할 수 없을 정도로 크게 뜨고 보고 있었어. 눈이 보인 순간 K가 비명을 지르며 계단을 뛰어올랐어. 그 비명이 신호라도 된 듯 나와 T도 함께 튀어나가 세 명은 각자 비명을 지르며 계단을 뛰어올랐어. 사방팔방으로 흔들리는 손전등 빛을 쫓아 계단을 뛰어올랐어. 내 손전등 빛에 잠깐씩 앞서 달리는 두 명이 비춰졌어. 두 명을 잃어버리지 않게 필사적으로 쫓아갔어. K가 막다른 곳에 문을 열자 우리는 방으로 뛰어들어가 서둘러 문을 닫았어. 사태를 제대로 파악할 수조차 없어서 아무도 입을 열지 못했어. 등으로 문을 누르면서 방을 둘러봤어. 창문에 신문지를 붙여놔서 실내는 어두컴컴했지만 눈이 어둠에 익숙해진 건지 손전등을 비추지 않아도 어렴풋이 방 안의 상태를 알아볼 수 있었어. 안쪽 창가에 책상이 있고 위에 소품이 어지럽게 놓여 있었어. 오른쪽에는 벽장, 왼쪽에는 침대가 있었어. 방 전체의 분위기가 지금 상황과는 어울리지 않는 모습이었어. 우리는 숨을 죽이고 문 밖의 형세를 살폈어. 계단이나 복도 쪽에서 별다른 기척이 느껴지지 않았어. 숨이 막힐 정도로 고요했어. 얼마나 지났을까? 조금씩 안정을 되찾아갈 무렵이었어. 멀리서 남자의 목소리가 들려서 한순간 몸이 굳어버렸어.
아무래도 1층에서 부르고 있는 것 같았어. 누군가 구하러 온 거 아닐까? 짜내는 듯한 목소리로 T가 말했어. K는 부정도 동의도 하지 않고 단지 시선을 T 쪽으로 옮겼어. 확실히 우리들의 소란스러운 비명소리가 밖에까지 들리고 누군가 왔을 가능성은 있어. 하지만 지금까지 집 안에 누군가 들어오는 소리는 나지 않았잖아. 내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노라니 얘들아 또 아까와 같이 부르는 목소리가 들렸어. 두 번째 소리를 듣고 말릴 틈도 없이 T가 큰 소리로 외쳤어. 여기 있어요. 도와주세요. 나와 K는 외치지 않았어. 아마 K도 아래층에서 들리는 목소리의 정체에 자신이 없었을 거야. T가 한바탕 외친 후 우리는 문에 귀를 대고 반응을 살폈어. 여기 있니? 갑자기 문이 바로 뒤쪽에서 낮은 목소리가 들렸어. 갑자기 들린 낮은 목소리에 3명 모두 까무러칠 정도로 놀라서 문에서 멀어졌어. 모두의 시선이 문에 꽂혀 있었어. 아무리 기다려도 문은 아무런 변화가 없었어. 오히려 그게 더 무서웠어. K와 T는 나보다 더 겁에 질려 있었어. 들켰어. 도망가야 해. K가 공포 때문에 같은 말을 반복해서 중얼거리고 있었어. 살았다고 생각하고 소리 지른 T는 무릎을 세우고 쭈그리고 앉아서 고개를 숙인 채로 조금씩 떨고 있었어. 나는 냉정해지려고 노력했어. 그리고 창문으로 도망가자고 제안을 했어. K가 거기에 응했어. 그래, 2층이면 어떻게든 뛰어내릴 수 있을지도 몰라. K가 말하다 말고 또 혼자 중얼거리기 시작해서 내가 어깨를 잡아 흔들었어. K의 머리가 흔들거렸어. 눈 초점이 좀 이상해지더니 내가 보이지 않는 것 같았어. 나는 T에게 도와달라고 했어. 그런데도 T는 계속 쭈그리고 앉아 얼굴을 묶고 떨고 있었어. 하는 수 없이 둘을 그냥 방치하고 창문에 붙은 신문지를 혼자서 벗기기 시작했어. 유리가 드러나자 멀리서 가로등에 불빛이 보이고 그 안도감에 울고만 싶었어. 창문에 신문지를 다 벗겨냈을 때쯤 유리에 사람의 그림자 같은 것이 비쳐서 뒤돌아봤어. 어느새 K와 T가 내게서 등을 돌리고 나란히 서 있었어. 내가 괜찮냐고 물어봐도 거들떠보지도 않았어. 등을 돌린 채로 K가 억양없는 말투로 말하기 시작했어. 창문으로 그대로 내려가는 건 위험해. T도 억양이 없는 어조로 대답했어. 옆방에 로프가 있으니까 가져오자. 그렇게 말하더니 두 사람은 한 발 한 발 걸어나갔어. 멍하게 있는 나는 거들떠보지도 않고 이쪽으로는 잠시도 시선을 돌리지 않은 채로 둘은 문을 열고 방에서 나가버렸어. 나는 그 모습이 무서워서 혼자서라도 창문으로 도망갈까 고민했어. 저 애들은 절대로 내가 알고 있는 그 애들이 아니야. 그렇지만 친구를 버리고 도망칠 수는 없는 노릇이었어. 저벅저벅 복도를 걷는 소리에 이어 문을 여는 소리가 들렸어. 아주 조용한 집안 벽 너머로 웅성거리는 듯한 소리가 들렸어. 둘이 뭔가 얘기를 하는 것 같았지만 내용까진 알아들을 수 없었어. 뭐라고 하는지 들어보려고 내가 벽에 귀를 대보자 갑자기 크크크 깔깔깔 둘의 웃음소리가 들렸어. 굉장히 기분 나쁜 소리였어. 나는 그 애들이 그런 식으로 웃는 것은 본 적이 없었어. 나는 그 웃음소리를 듣고 혼자서 도망가기로 결심했어. 창문에 열쇠를 열려고 했지만 열쇠가 녹이 슬었는지 손가락이 떨리는 탓인지 잘 열리지 않았어. 그러자 옆방에 문을 여닫는 소리가 났어. 당황해서 유리를 두드려 봤지만 유리는 깨지지 않았어. 삐걱삐끗. 마룻바닥인 복도를 걷는 소리가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어. 나는 방을 바라보면서 순간적으로 침대 밑으로 기어들어갔어. 그리고 기색을 지우려고 숨을 죽이고 있었어. 문이 열리는 소리가 나더니 두 명이 들어왔어. 나는 침대 밑에서 두 애들의 신발이 움직이는 걸 보고 있었어. 그 애들은 내가 없어진 걸 확인하고 있는 건지 한동안 그대로 멈춰 서 있었어. 둘의 신발 옆으로 로프 같은 것에 끝자락이 보였어. 그 애들이 정말로 로프를 구해왔다는 것에 살짝 마음이 놓였어. 이제 침대에서 나갈까 생각도 했지만 조금 전의 태도와 웃음소리가 신경이 쓰여서 좀 더 지켜보기로 했어. 둘은 잠시 아무 말도 하지 않더니 창을 향해 걷기 시작했어. 벽 옆에서 멈춰서더니 철컥 내가 열지 못했던 창문 열쇠를 순조롭게 여는 소리가 났어. 계속해서 창이 미끄러지며 열리는 소리가 들렸어. 여기다 붙들어 매자. K의 목소리였어. 변함없이 두 사람의 목소리는 억양이 없었어. 둘의 신발은 나란히 책상 쪽을 향하더니 잠시 부스럭부스럭 뭔가 작업을 하고 있는 듯했어. 얼마 후 작업을 끝마쳤는지 둘의 신발이 다시 창 쪽으로 향했어. 그리고 창틀에 오른 것인지 내 시야에서 둘의 신발이 사라졌어.
K의 목소리가 들려왔어. 도망가자. 제대로 목에 걸어. T가 대답하는 것과 동시에 책상이 창문 쪽으로 끌려가듯 움직이더니 다른 한쪽의 책상 다리가 살짝 떴어. 뭔가 커다란 것이 벽에 부딪히는 듯한 소리가 울렸어. 부드러운 것이 계속해서 부딪히는 소리가 격렬하게 들리더니 점점 작아지고 나중엔 삐걱삐걱 거리는 소리만 남았어. 나는 둘의 모습을 상상하면서 침대 밑에서 몸을 말고 떨고 있었어.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 때때로 들려오는 삐걱거리는 소리에 나는 떨려서 움직이지 못하고 있었어. 시간에 대한 감각이 전혀 없었어. 침대 밑에서 시시각각 시간이 지나가고 있었어. 쭉 들리던 삐걱이는 소리에 섞여서 다른 소리가 들려오고 있다는 걸 문득 깨달았어. 그 소리는 문에서 먼 복도 안쪽에서 들려오고 있었어. 천천히 하지만 확실하게 이 방에 가까워지고 있었어. 문 앞에서 멈춰서는 소리가 들리고 잠깐의 정적이 흘렀어. 나는 비명이 새어나가지 않게 떨리는 손으로 내 입을 틀어막았어. 끼익하는 소리와 함께 문이 열렸어. 문 근처는 어두워서 잘 안 보였지만 가만히 서서 상태를 살펴보고 있는 듯했어. 꼼짝도 하지 않고 문 쪽의 어둠을 뚫고 시선을 응시하고 있었어. 어두운 가운데 다리가 보였어. 남자의 맨발이었어. 이윽고 움직이기 시작했어. 아주 천천히 걷기 시작했어. 방을 천천히 돌아보듯 걷는 다리가 어두운 탓인지 그 다리는 묘하게 창백해 보였어. 다리가 침대 옆에서 멈췄어. 입을 누르고 있던 내 손에 무심코 힘이 들어갔어. 갑자기 여기를 들여다볼 것만 같아서 비명을 지르고 싶은 걸 필사적으로 견뎠어. 다리는 당분간 멈추어 있더니 서서히 문 쪽을 향해 움직였어. 문이 열리고 어두운 곳 속으로 다리가 빨려 들어가더니 천천히 문이 닫혔어. 복도에 삐걱이는 소리가 점점 멀어져 갔어. 나는 소리 나지 않게 조심하면서 침대를 빠져나왔어. 여기에 있으면 언젠간 그것에 발견될 거야. 그 공포가 내 몸을 움직였어. 침대에서 빠져나오자 로프가 눈에 들어왔어. 책상에 연결된 두 개의 로프는 열려있는 창 밖으로 이어져 있었어. 책상은 굉장한 무게로 끌려간 듯 창가에 한쪽 다리가 뜬 채 걸려있는 상태였어. 로프는 한 개 더 있었어. 똑같이 책상에 연결되어 있었지만 그건 책상 위에 그대로 놓여져 있었어. 한쪽 끝엔 머리만 한 크기의 고리가 만들어져 있었어. 그것을 보고 등골이 서늘해지는 것을 느꼈어. 창문으로 도망칠 수밖에 없다는 걸 알고 있었지만 남겨진 로프를 보니 아무래도 창에 가까이 갈 용기가 나지 않았어. 창문에 가면 그 두 명과 같은 운명이 기다리고 있을 것만 같았어. 아니 무엇보다 그 두 명에게 다가가는 것이 무서웠어. 그렇다고 문을 열고 그것이 배회하고 있는 복도를 지나서 다른 방에 가는 것도 할 수 없었어. 어딘가 도망갈 장소가 없을까 나는 필사적으로 방 안을 둘러봤어. 하지만 창문 이외에 도망갈 장소라고는 없었어. 굳게 각오를 한 나는 남겨진 로프를 사용해 창문으로 내려가기로 했어. 가능한 한 창문에 가까워지지 않도록 두 사람 쪽을 보지 않도록 해서 손을 뻗어 책상 위에 있는 로프를 휙 집어들었어. 고리를 이루고 있는 구석을 풀려고 필사적으로 손톱으로 당겼어. 점점 고리가 풀리고 있었어. 그때 시선을 느껴서 문 쪽으로 뒤돌아봤어. 문엔 아무런 변화가 없었어. 가슴을 쓸어내리면서 다시 시선을 로프에 돌리려고 했을 때 창문에 두 개의 반원으로 된 그림자가 보였어. K와 T가 창문으로 눈까지만 머리를 내밀고는 여기를 보고 있었어. 나는 튕겨지듯 뒤로 물러났어. 눈을 뜨고 가만히 나를 보고 있었어. 그 눈엔 인간적인 느낌이 전혀 느껴지지 않았어. 등이 문에 부딪혔어. 부딪히는 소리와 동시에 문 저쪽 편에서 멀리 소리가 들렸어. 부르는 소리와 동시에 천천히 걸어오는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어. 이젠 도망갈 수도 없다고 생각했어. 천천히 하지만 확실하게 걸음소리는 이 방에 가까워지고 있었어. 갈 곳을 잃은 나는 어떻게든 도망치고 싶은 마음에 무심코 벽장에 들어갔어. 곧바로 여기로는 달아날 수 없다는 걸 깨달았지만 후회해도 이미 늦었어. 내가 들어가자마자 문이 열리는 소리가 났어. 나는 숨을 죽였어. 어슬렁어슬렁 천천히 방 안을 돌아다니는 듯한 기색이 느껴졌어. 그것은 대충 방 안을 거닐더니 문 근처로 돌아왔어. 다시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어. 그 소리에 약간 안도감이 들었어. 그때 내 발밑에서 삐그덕 소리가 들렸어. 나는 기색을 지우려고 숨을 참았어. 여기 있니? 당황해서 손으로 벽장 문을 눌렀어. 이번엔 벽장 문 바로 뒤편에서 소리가 났어. 여기 있었구나 하면서 벽장 문을 열려고 하는 힘이 느껴졌어.
나는 당황해서 죽을 힘을 다해 문을 잡고 있었어. 문을 열려는 힘은 점점 강해졌어. 나는 혼신을 다해서 문을 잡고 있었어. 저편에서 문을 당기는 힘은 더 이상 버틸 수 없을 정도로 굉장해졌어. 양쪽에서 힘이 가해져 문이 흔들흔들하더니 금방이라도 떨어져 나갈 것만 같았어. 나는 엉엉 울면서 여기에 없어요. 라고 몇 번이나 외쳤어. 얼마나 그 줄다리기를 계속했을까? 한순간 내 손이 미끄러져서 엄청난 기세로 문이 열렸어. 바로 그때 엄청난 빛이 쏟아지면서 눈이 부시고 현기증이 나더니 아무것도 안 보이게 되었어. 누군가가 내게 뭔가 말을 하는 것 같았지만 잘 들리지 않았어. 어쨌든 나는 여기에 없어요. 여기 없어요 하고 외칠 뿐이었어. 신고를 받고 달려온 경찰관에게 끌려가서 많은 조사를 받게 되었어. 무엇이 있었는지, 왜 그곳에 갔는지, 두 명은 왜 죽었는지, 그때 나는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 그 집에서 일어난 일을 취조실에서 자세하게 설명했어. 처음엔 약을 한 것으로 의심받았지만 검사한 결과는 당연히 음성이었어. 둘의 죽음에 관한 의심도 받았지만 로프가 있던 방이나 로프 그 자체에서 내 흔적이 전혀 나오지 않았던 덕에 혐의를 풀 수 있었어. 그렇지만 내가 목격한 증언은 완전히 무시당했어. 그 집안에는 우리들 3명 이외의 발자국은 발견되지 않았던 것 같아. 높은 연배의 경찰관이 조서를 다 쓰고 거기에 내가 사인할 때 조용히 중얼거렸어. 이번에도 벽장에 숨어서 살았네. 결국 2명은 원인 불명의 히스테리로 자살한 것으로 되어버렸어. 마지막으로 좀 더 얘기하자면 그때 그 집에서 찍은 사진들을 경찰은 끝내 돌려주지 않았어. 단지 조사 때 사진에 대해 질문을 했었어. 서재와 현관에서 사진을 찍었을 때 또 누가 있었지? 하는 내용이었어. 내가 아무도 없었다고 하자 취조관은 조금 의아스러운 듯한 얼굴을 했어. 하지만 그 이상 그 일에 대해서는 묻지 않았어. 그 전리품에 써 있었던 말은 어떤 민족의 말로 명계, 즉 저승으로 가는 길을 뜻한다는 걸 의외로 빨리 알아낼 수 있었어. 그렇지만 그 이상의 일은 아무리 조사를 해봐도 알 수 없었어. 지금도 그 집에 있는 걸까? 그 후로도 한밤중에 창을 보면 눈까지만 내놓고 나를 보고 있는 2명이 보이곤 해. 이 얘기를 하면 부모님, 친구들, 의사까지 모두 나를 동정했어. 언젠가 마음의 상처는 치유된다고 이젠 괜찮으니 안심하라는 둥. 오늘 밤도 둘은 창밖에서 눈만 내놓고 억양이 없는 말투로 내게 말을 걸어. 기다리고 있어. 이것이 단지 환각일 뿐이라고 단언할 자신이 없어. 한 번 더 그곳에 가보면 알 수 있을까? 나는 한동안 유령 저택에서 있었던 그 밤을 잊으려 했었어. 하지만 매일 밤마다 그 2사람의 모습이 창밖에서 보이면서 점점 더 혼란스러워졌어. 더 이상 견딜 수 없었어. 부모님과 친구들에게 이 이야기를 다시 꺼내면 그들은 또다시 나를 동정할 거라는 걸 알았지만 그렇다고 혼자서 이 문제를 해결할 용기도 없었어. 어느 날 나는 인터넷에서 비슷한 경험을 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찾기 시작했어. 오컬트 포럼과 유령 관련 사이트에서 여러 사람의 글을 읽으면서 조금이나마 위안을 얻었어. 그러던 중 한 포럼에서 유사한 경험을 한 사람의 글을 발견했어. 그 사람은 나와 같은 방식으로 친구들을 잃었고 그 사건 이후로 자신을 따라다니는 귀신의 존재에 시달리고 있었어. 그는 결국 자신이 겪은 일을 이겨내기 위해 다시 그 장소를 찾아갔다고 했어. 이 글을 읽고 나는 결심했어. 나도 다시 유령 저택으로 돌아가야 했어. 그곳에서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지 알아봐야 했어. 그러면 더 이상 두려움에 떨지 않고 평화를 찾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어. 먼저 필요한 장비를 준비했어. 강력한 손전등, 새 카메라, 두꺼운 장갑, 그리고 만약을 대비한 비상약품 등을 챙겼어. 그리고 나는 혼자서 그곳에 갈 용기가 없어서 나와 비슷한 경험을 한 사람들과 연락을 시도했어. 몇 명의 사람들과 연락이 닿았고 그들 중 2사람이 나와 함께 가기로 했어. 그들은 자신들의 경험을 공유하며 나를 이해해 주었고 함께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의지가 강했어. 우리는 유령 저택으로 갈 날짜를 정하고 철저히 준비했어. 밤이 깊어지자 우리는 출발했어. 길고 어두운 도로를 따라 자전거를 타고 가면서 나는 점점 더 긴장했어. 집에 도착하자 그곳은 여전히 무서운 기운이 감돌고 있었어. 나는 심호흡을 하고 마음을 다잡았어. 우리는 먼저 집 주변을 탐색했어. 문은 여전히 잠겨 있었고 창문은 판자로 가려져 있었어. 이번에는 도구를 사용해 더 쉽게 창문을 열 수 있었어. 안으로 들어가자 마치 시간이 멈춘 듯
모든 것이 그대로였어. 나는 손전등을 켜서 주위를 비추며 다시 그 공포스러운 밤의 기억을 떠올렸어. 먼저 우리는 부엌으로 향했어. 부엌은 여전히 깨끗했지만 어딘가 으스스한 기운이 맴돌고 있었어. 우리는 부엌을 지나 거실로 들어갔어. 거실에는 그 커다란 탁상 시계가 여전히 멈춰 있었어. 나는 그 시계를 바라보며 슬픔과 두려움이 교차하는 기분이 들었어. 우리는 거실을 둘러본 뒤 복도로 향했어. 복도는 여전히 어두웠고 공기는 무거웠어. 우리는 왼쪽 문부터 열어보기로 했어. 그 문에는 여전히 부적이 붙어 있었어. 나는 잠시 망설였지만 함께 온 동료들이 용기를 북돋아 주었어. 문을 열자 서재가 나타났어. 서재는 그날처럼 멋진 책상과 책장, 특이한 장식품들로 가득했어. 우리는 그곳에서 그 전리품을 다시 찾기로 했어. 책장을 뒤지던 중 우리는 그때 봤던 작은 상자를 발견했어. 이번에는 좀 더 신중하게 상자를 열었어. 상자 안에는 그 납작한 장식품이 여전히 있었어. 한 동료가 그 장식품을 들고 조심스럽게 살펴봤어. 그는 그 장식품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알고 싶어 했어. 우리는 그 장식품을 자세히 찍어두고 후에 전문가에게 문의하기로 했어. 서재를 나서기 전에 우리는 다시 한번 주변을 확인했어. 그때 복도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려왔어. 우리는 순간 긴장했지만 동료들이 침착하게 행동하며 나를 안심시켜 주었어. 우리는 복도를 따라 2층으로 올라가기로 했어. 계단을 오르면서 나는 그날의 기억이 떠올라 손에 땀이 나기 시작했어. 하지만 동료들의 존재가 나에게 큰 힘이 되었어. 2층에 올라가자 어둠 속에서 무언가가 움직이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 우리는 손전등을 비춰가며 조심스럽게 방을 하나씩 열어봤어. 대부분의 방은 비어 있었고 별다른 이상이 없었어. 마지막으로 우리가 그날 숨어있던 방으로 들어갔어. 그 방은 여전히 어둡고 음산한 기운이 감돌고 있었어. 나는 그 방에 들어서자마자 가슴이 답답해졌어. 우리는 방을 둘러보며 뭔가 단서를 찾으려고 했어. 그때 창문 쪽에서 두 사람의 그림자가 보였어. 나는 순간 멈칫했지만 동료들이 나를 붙잡고 진정시켜 주었어. 우리가 창문에 가까이 가자 그 그림자는 사라졌어. 나는 두려움을 떨치고 창문을 열어 바깥을 확인했어. 바깥은 여전히 어두웠지만 이상한 기운은 느껴지지 않았어. 우리는 방 안을 좀 더 철저히 조사하기로 했어. 벽장 안을 살펴보던 중 우리는 그날의 사건과 관련된 몇 가지 단서를 발견했어. 벽장 안에는 오래된 신문과 몇 장의 사진이 있었어. 사진 속에는 우리가 찍었던 서재와 현관의 사진도 있었어. 그리고 그 사진 속에는 분명히 누군가의 모습이 희미하게 찍혀 있었어. 우리는 그 사진을 자세히 분석하기로 했어. 사진 속의 인물은 분명히 우리 3명 이외의 사람이었어. 그 인물은 희미하게 보였지만 그의 모습은 소름 끼칠 정도로 선명했어. 우리는 그 사진을 들고 전문가에게 보여주기로 했어. 벽장 안에서 발견한 신문도 중요한 단서가 될 수 있을 거라 생각했어. 그렇게 우리는 유령저택을 떠났어. 그날 밤 나는 다시 두 사람의 모습이 창밖에서 보였지만 이번에는 조금 덜 두려웠어. 그들과 마주할 용기가 생긴 것 같았어. 나는 그 사진과 신문을 가지고 전문가를 찾아갔어. 전문가들은 그 사진과 신문을 분석하며 그 사건의 진실을 밝히기 위해 노력했어. 몇 주 후 전문가들은 그 사진 속 인물이 그 집에서 일어난 사건과 깊은 관련이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결론지었어. 그 인물은 그 집의 이전 소유주였고 그의 영혼이 아직 그 집을 떠돌고 있을 수 있다고 했어. 그 전리품에 대한 분석도 함께 이루어졌어. 그것은 어떤 의식을 위한 도구였고 그 의식이 실패하면서 그 집의 저주가 내려졌을 가능성이 있었어. 이 모든 사실을 알게 된 후 나는 그 유령 저택에 다시 갈 필요가 없다고 느꼈어. 그 집에서 일어난 일은 나의 잘못이 아니었고 이제 나는 그것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었어. 두려움에 떨며 지내던 날들은 이제 끝났어. 그 집은 여전히 그 자리에 있지만 나는 더 이상 그 집에 매여 있지 않아. 시간이 지나면서 나는 점점 더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어. 그 사건은 나에게 큰 상처를 남겼지만 이제는 그 상처를 딛고 일어설 수 있게 되었어. 나는 두 친구를 잃은 슬픔을 가슴에 품고 그들을 기억하며 살아가기로 했어. 그들이 내 곁에 없다는 것이 아프지만 나는 그들의 기억을 간직하며 앞으로 나아갈 거야.